세계 전략 지도에는 늘 거대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그들 틈에 찍힌 그 아주 작은 점 하나, 그 점이 움직이자 지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이 떠난다 해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관세가 터져도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그들이 믿은 건 무기나 자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었죠. 그 단단한 신념이 세계 최대의 기지를 짓고 스스로의 물길을 확보하며 세계 시장의 축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느새 그 점은 중심이 되어 있었고 세계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저 힘은 어디서 오는가? 이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작다고 약한 것이 아니며 고요하다고 순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세상을 조용히 지배하는 제3의 방식.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철수하겠다는 겁니까? 동맹국에게요? 저는 그날 최고 권력자의 발언을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들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장면. 이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한국의 반응이었어요. 나가려면 나가라는 댓글이 수십만 개 쏟아지는 걸 보며 저는 당황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가 지킨다는 댓글이 수만 개 달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철수 협박에 겁먹기는커녕 오히려 자주국방을 외치는 국민들, 주둔비를 역으로 청구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자존심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콜린 페리스입니다. 오랫동안 국방부 아시아 정책실에서 일했고 당시 행정부의 방위비 협상 정책에도 참여했어요. 지금은 국제안보경제연구소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화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최고 권력자가 기자들 앞에 섰을 때 저는 워싱턴의 한 회의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의 표정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마치 이미 게임에서 이긴 사람처럼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고 단어 하나하나를 씹듯 내뱉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경고였어요.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미동맹 흔들린다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저는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랫동안 이 분야에 몸담았지만 이런 식의 압박은 처음 봤어요. 동맹국을 상대로 공개적인 협박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동료들도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이번엔 진짜 심각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최고위 기관의 브리핑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됐습니다. 나가려면 나가라는 입장이었죠. 저는 처음엔 오역인 줄 알았습니다. 설마 동맹국이 미군 철수 위협에 이렇게 대응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확인됐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어요. 댓글 수십만 개가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우리가 지킨다는 메시지가 가장 많았죠. 자주 국방하자는 목소리가 넘쳐났습니다. 누군가는 주둔비를 역으로 청구하라고 외쳤어요. 전기료, 가스료 모두 받아내라는 댓글도 수천 개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싶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아시아 지역 안보를 분석해왔습니다. 수많은 동맹국들을 봤죠. 미국의 압박에 당황하며 협상 테이블로 급히 달려오는 나라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게 정상이었어요. 그게 제가 아는 외교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겁먹은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이건 제 모든 경험을 뒤집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로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의회 보고서였어요. 주한미군 철수 시 전략적 손실 규모가 계산돼 있었습니다. 2,500억 달러였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을 포기하는 셈이었죠. 의회 내에서도 초당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고위층도 마찬가지였어요. 철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미군 장병들과 그 가족들이 올린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발령을 받고 환호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뛰어 기뻐하고 부부가 껴안으며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저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철수 위협이 나온 시점에 왜 그들은 기뻐하고 있었을까요? 보고서를 읽어나가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국은 휴전국가라 위험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근무지 중 하나였어요. 인프라는 완벽했습니다. 의료시설도 최상급이었죠. 자녀 교육 환경도 뛰어났습니다. 게다가 한국 문화까지 즐길 수 있었어요. 젊은 미군들에게 한국은 꿈의 근무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한국 생각뿐이었어요. 오랫동안 저는 한국을 보호 대상이라 여겼습니다. 미국이 지켜줘야 할 나라라고 믿었죠. 전략 지도 위에서 한국은 늘 방어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의 모든 장면들이 제 확신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나가려면 나가라는 말, 우리나라 우리가 지킨다는 외침, 주둔비를 역으로 청구하라는 요구, 한국 발령에 환호하는 미군 가족들. 이 모든 게 제가 알던 구조와 맞지 않았어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상급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여론 분석 자료였어요. 수십만 개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 국민들의 자존감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자주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썼죠. 상급자는 보고서를 읽더니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말이죠.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이번만큼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아는 어떤 나라와도 달랐어요. 압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처럼 보였죠. 회의실에서 동료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한국을 잘못 봐왔던 건 아닐까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우리는 한국을 지켜주는 나라라 생각했지만 실제론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한국을 더 필요로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그날 이후 모든 자료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택기지 관련 문서들을 찾아 읽었어요. 그곳이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설비 16조 원 중 99%를 한국이 부담했다는 수치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매년 5억 달러를 지원해 미군 유지비를 18%나 절감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문서도 다시 펼쳤습니다. 평택은 단순한 기지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핵심 거점이었어요. 주요 매체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다뤘던 내용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로 소개되며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었죠. 저는 그동안 이 자료들을 그냥 지나쳤던 겁니다. 숫자로만 봤을 뿐 의미를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전략 지도 위에 그어놓았던 선들이 전부 틀렸던 건 아닐까요? 한국은 방어선이 아니라 중심축이었던 건 아닐까요? 나가려면 나가라는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자존심이었습니다. 헬기가 평택 상공을 선회할 때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건물들과 도로망이 한눈에 들어왔죠. 이건 군사기지가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도시였어요.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라는 수식어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는 제가 본 어떤 기지보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착륙 직후 안내 담당자 제임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베테랑이었는데 기지를 소개하는 내내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병원, 학교, 쇼핑센터, 체육시설까지 모두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 단위 숙소는 최신식으로 지어졌고 의료시설은 본국 수준을 넘어선다고 했죠. 이 모든 게 한 장소에 집약돼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건설 관련 문서를 받아들었을 때 손이 멈췄습니다. 건설비 16조 원 중 99%를 한국이 부담했다는 수치가 적혀 있었어요.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99%라는 비율이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세부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이게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토지 제공부터 건설비, 유지비까지 거의 모든 비용을 한국이 감당하고 있었어요. 매년 5억 달러를 지원해 미군 유지비를 18%나 절감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미군 주둔을 최적화하는 시스템 자체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동맹 구조를 분석해왔지만 이런 사례는 처음 봤죠.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전략을 제공하는 나라였습니다. 기지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계속 감탄이 나왔습니다. 도로는 완벽하게 포장돼 있었고 건물들은 최신 설계로 지어졌어요. 녹지 공간도 충분했고 공기도 깨끗했습니다. 미군 가족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죠.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장면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쟁을 대비하는 군사기지라는 느낌보다 안전한 주거단지에 가까워 보였어요.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옆 테이블에 앉은 장병 마이클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 근무가 인생 최고의 경험이라고 말했어요. 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환경이라고 했죠. 주거 환경이 뛰어날 뿐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존중과 배려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주말마다 서울에 나가 문화생활을 즐기는데 이런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어요. 다른 장병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문화적으로도 풍부한 환경이라고 입을 모았죠. 위험 수당은 받지만 실제론 어느 곳보다 안전하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가족들도 만족도가 높아서 재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한국 발령이 경력의 플러스가 된다는 인식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작전 지휘실을 방문했을 때 인도태평양 전략 지도가 벽면에 걸려 있었습니다. 평택은 그 지도의 정중앙에 표시돼 있었어요. 단순한 기지가 아니라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 거점이었습니다. 주요 매체들이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로 소개했던 이유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죠. 이곳은 전략의 예술품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제임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기지를 단순한 군사시설로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미래 동맹의 모델로 설계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모든 시설이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됐고 지속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했죠. 한국은 미군이 편안하게 근무하길 원했고 그게 곧 전략적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밤에 숙소 창밖으로 기지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작은 도시의 야경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을 보호 대상으로만 여겨왔는데 그게 얼마나 오만한 시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한국은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라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동맹의 정의를 새로 써야 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회의에서 현지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평택기지가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말했어요. 단순히 군사력 배치가 아니라 신뢰의 구조화라고 표현했습니다. 16조 원이라는 금액이 크긴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설계 철학이라고 했죠. 미군이 최상의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최적화했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투자했느냐고 말이죠. 담당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동맹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라고 했어요. 한국은 미국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구체적 형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평택은 그 신뢰의 결정체였습니다. 돌아오는 헬기 안에서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철수 협박이 나왔을 때 한국이 왜 그렇게 당당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들은 이미 모든 걸 해냈습니다. 16조 원을 투자하고 매년 5억 달러를 지원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지를 만들어냈죠. 그런 나라에게 더 내라고 요구하는 게 얼마나 무례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택은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라 21세기 동맹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썼어요. 한국의 투자와 헌신이 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철수는 전략적으로 불가능하며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 감사해야 할 입장이라고 결론 내렸죠. 상급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그는 한참 동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택을 직접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차이가 크다고 말했어요. 숫자로만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현장에서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진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의회에서 급히 작성된 보고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는데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수치가 적혀 있었어요. 주한미군 철수 시 전략적 손실 규모가 2,500억 달러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현실적인 숫자입니까? 오랫동안 예산 분석을 해왔지만 이 정도 규모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면서 항목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도태평양 전역의 전략 재배치 비용이 가장 컸어요. 평택을 대체할 기지를 새로 건설하려면 최소 15년이 걸리고 비용은 한국이 투자한 금액의 3배 이상 필요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게다가 지리적 이점까지 포기해야 하는데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국방부 고위층이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철수는 전략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회도 같은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초당적으로 반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 사안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어요. 누군가 한국 여론 분석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수집한 데이터였는데 댓글 수십만 개가 분석돼 있었어요. 우리나라 우리가 지킨다는 메시지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자주국방이라는 키워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작권 환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급증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론이 아니라 국민적 각성처럼 보였어요. 회의 중간에 주요 매체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철수는 미국의 전략적 손실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전문가들이 줄줄이 나와서 평택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를 포기한다는 건 인도태평양 전략 전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방송 화면 속 앵커는 한국은 핵심 동맹이라는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국방부 분석관이 추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를 정량화한 문서였는데 숫자 하나하나가 압도적이었어요. 매년 5억 달러 지원으로 미군 유지비를 18% 절감하고 16조 원 규모의 기지를 99% 한국 부담으로 건설했다는 내용이 다시 강조됐습니다. 이런 조건을 제공하는 동맹국이 세계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동료 하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 질문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오랫동안 우린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한다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였던 겁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가 끝난 나라였고 우리가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국방부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철수 대신 주둔 최적화 방안으로 방향이 완전히 선회됐어요.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방위비 협상도 새로운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의존국이 아니라고 말이죠. 동맹의 정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내부 반응을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자주국방 논의가 활발했어요. 젊은 세대부터 노년층까지 전 세대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주둔비를 역으로 청구하자는 의견도 수천 개씩 올라왔고 전작권을 빨리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셌습니다. 이건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라 지키는 나라라는 문장부터 썼어요. 평택에서 본 모든 것들이 이 한 문장으로 압축됐습니다. 16조 원 투자와 매년 5억 달러 지원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의 증거였습니다. 철수는 한국의 손실이 아니라 미국의 손실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급자가 보고서를 읽더니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정말 이렇게 생각하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평택을 직접 보고 온 사람으로서 이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숫자도 현장도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청문회 준비 자료도 넘어왔습니다. 의원들 대부분이 철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었어요. 여야 구분 없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평택을 잃는 건 아시아 전체를 잃는 것과 같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런 초당적 합의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주요 매체들도 연일 관련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없이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줄을 이뤘어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평택의 지정학적 위치와 시설 수준을 강조했습니다. 한 앵커는 미국이 한국에 감사해야 할 입장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어요. 철수 카드는 더 이상 협상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은 그 카드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나가려면 나가라는 한마디로 모든 구도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건 외교적 승리였습니다. 저녁 무렵 최종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한국 주둔의 전략적 필수성이었어요. 철수는 불가능하며 오히려 관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한국의 자주적 의지를 존중하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건 제가 오랫동안 써온 보고서 중 가장 확신에 찬 문서였습니다. 밤늦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철수 협박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한국이 양보할 거라 예상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이 물러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이건 힘의 논리가 아니라 신뢰의 논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는데 머릿속이 온통 한 가지 질문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의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평택의 완벽한 인프라도 국민들의 결집력도 이해했지만 뭔가 더 근본적인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한반도 위성지도부터 띄웠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자 한반도 전체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산맥과 평야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강줄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파란 선들이 구불구불 이어지며 바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흐름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화면을 더 확대했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며 유유히 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료실로 내려가 한반도 수계 관련 문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보고서 몇 권을 들고 올라와 책상에 펼쳤어요. 주요 하천 목록이 나왔습니다. 한강, 임진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모두 한반도 내부에서 발원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정말 모든 강이 한국 영토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물에 관한 한 완벽하게 독립적인 구조라는 겁니다. 섬나라도 아닌데 수자원이 완전히 자급자족 가능한 시스템이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전략 분석을 해왔지만 이런 구조는 처음 봤습니다. 비교를 위해 아시아 다른 국가들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남아시아 수계 지도를 펼쳤어요. 메콩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모두 이 강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류를 따라가니 중국 윈난성이 나왔습니다. 메콩강의 발원지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자료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메콩강 상류의 댐을 11개나 건설했다는 보고서였어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댐 건설 이후 하류 국가들의 피해 사례가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수위가 급격히 낮아졌고 어획량이 70% 이상 감소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농업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건기 때 물 부족으로 논이 말라붙는 사진들이 첨부돼 있었어요. 수천 년 동안 메콩강에 의존해 살아온 사람들의 생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종 멸종 위기 목록도 나왔습니다. 강에서 잡히던 물고기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물을 무기화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자료도 찾았습니다. 브라마푸트라강 역시 중국 티베트에서 발원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최근 뉴스를 검색하니 중국이 이 강에 세계 최대 규모 댐을 건설 중이라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완공되면 하류 국가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예측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화면을 한반도로 다시 돌렸습니다. 이 땅만 유일하게 다른 구조였어요. 중국과 강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은 누구의 허락도 구할 필요 없이 자기 땅의 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리적 우연일까요? 한강 수치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강폭이 평균 1200m라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수도를 관통하는 강으로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힌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유량도 풍부하고 수질도 우수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구글어스로 한강변을 확대해보니 공원과 산책로가 완벽하게 조성돼 있었습니다. 스트리트뷰로 들어가 봤습니다. 한강변을 걷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조깅하는 청년, 자전거 타는 가족, 벤치에 앉아 커피 마시는 도부부까지 평화로운 일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안정적인 수자원 위에서 가능한 풍경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강변에 직접 서보고 싶다고 말입니다. 중국의 댐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봤습니다. 메콩강 상류에 빨간 점이 11개 찍혔어요. 브라마푸트라강에도 점들이 늘어섰습니다. 티베트 고원 전체가 댐 건설 지역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의 급수탑으로서 물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건 조용한 전쟁이었습니다. 다시 한반도를 봤습니다. 빨간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중국이 손댈 수 있는 강이 없었습니다. 모든 수계가 한국 영토 안에서 완결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데이터로 확인하니 더 명확해졌습니다. 섬이 아닌데도 섬처럼 자립적인 구조였습니다. 동료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제 화면을 보더니 물었어요. 뭘 그렇게 집중해서 보느냐고 말입니다. 한국의 소개 구조를 분석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가 관심을 보이며 옆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만 중국과 강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이냐고 되묻더군요. 자료를 보여주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엄청난 전략적 이점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맞다고 답했습니다. 물이 무기가 되는 시대에 한국은 그 무기에서 자유롭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땅 자체가 요새라고 말입니다. 오후 내내 추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연간 강수량 데이터도 찾았어요. 충분한 수준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해 물순환이 활발하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지하수 자원도 풍부하고 수질 관리 시스템도 선진국 수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최종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지리적 독립성과 장기 전략 가치였어요. 한국은 수자원에 관한 한 완벽한 자립 구조를 갖췄다고 썼습니다. 중국의 물 무기화 전략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아시아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크다고 적었습니다. 화면 속 한강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꼭 저 강변에 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성 사진으로도 아름다운데 직접 보면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며 걷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땅 자체가 축복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평택에서 본 완벽한 기지 구조와 워싱턴에서 분석한 철수 불가 결론, 그리고 오늘 발견한 한국의 지리적 독립성까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연히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거대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에 사무실로 나갔습니다.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조용한 공간에서 책상 위에 자료들을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평택기지 건설비 문서, 한국철수시 손실 계산서, 한반도 수계지도, 이 모든 걸 나란히 놓으니 패턴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군사와 경제와 지리라는 세 축을 완벽하게 정렬시킨 나라였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국제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관련 최근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중 한 헤드라인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영국 주요 매체의 특집 기사였는데 제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계의 전략축이 워싱턴에서 서울로 옮겨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사를 클릭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안보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한 전문가는 21세기 지정학의 중심이 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엔 미국이 세계 전략의 허브였지만 지금은 아시아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평택이 있고 경제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있으며 지리적으로 완벽한 위치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간 분석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결론이었어요.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이미 인식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기사를 끝까지 읽으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분석이 제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새 문서를 열고 종합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한국의 삼각축 모델이라고 정했어요. 첫 번째 축은 군사였습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이며 16조 원의 99%를 한국이 투자해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했다고 썼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지가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의 심장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축은 경제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위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특히 현대차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그래프였습니다. 세 번째 축은 질이었습니다. 어제 분석한 독립적 수계 구조를 요약했어요. 중국의 물 무기화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고 적었습니다. 한강이 서울을 관통하며 문명의 혈관 역할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이 세 축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한국은 완전한 전략적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 펼쳐진 자료들을 보더니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밤새 이걸 다 정리했느냐고 말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삼각축 구조를 설명하자 모두 감탄했습니다. 상급자를 찾아갔습니다. 긴급보고 사항이 있다고 말했어요. 회의실로 들어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 평택기지 항공사진을 띄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축인 군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엔 한국 경제성장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엔 한반도 수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상급자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 결론을 띄웠습니다. 한국은 21세기 전략의 새로운 중심이라는 문장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상급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이 분석을 국제학회에서 발표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며칠 후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안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모든 지역의 분석가들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제 발표 순서가 왔을 때 긴장됐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강단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21세기 복합안보 모델의 중심이 어디인지 말씀드리겠다고 시작했어요. 화면에 한반도 지도를 띄웠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일제히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군사경제 지리를 완벽하게 결합시켰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택기지 사진을 보여주며 16조 원 투자와 전략적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경제 데이터를 보여주자 놀라는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수계 독립성을 설명할 때는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문 시간이 됐는데 손이 여러 개 올라갔어요. 유럽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한국 모델을 다른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은 지리적 조건부터 특별하고 국민의 결집력도 독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아시아에서 한국을 참고할 만한 사례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독립적 전략 구축이라고 답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면서 모두와 협력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자주성을 확보한 드문 케이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 전문가도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어요.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전략적 투자, 둘째는 지리적 축복, 셋째는 국민의 단합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세 요소가 결합되면서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발표 후 여러 전문가들이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유럽 교수는 자기 대학에서 한국 모델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동 연구자는 자국 정부의 한국 사례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배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연구한 전략 지도가 완전히 다시 그려졌다는 걸 말입니다. 과거엔 미국 중심으로 모든 선을 그었지만 이젠 서울을 중심으로 선을 그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야경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화려한 도시였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세계의 중심이 조용히 이동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세대의 교체였습니다. 한국은 수동적 동맹이 아니라 능동적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폭탄이 터졌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트럼프가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이번엔 관세였습니다.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순간 전 세계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사무실 모니터마다 속보가 떴고 동료들이 일제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관세 폭탄이라는 표현이 모든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 공장 관련 뉴스도 쏟아졌습니다. 11조 원을 투자해 지은 공장이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정지되고 노동자들이 시위하는 영상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표정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마치 완벽한 한 수를 둔 것처럼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태도도 느긋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돈을 벌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차갑게 계산된 말투였습니다. 급히 한국 관련 데이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예상 손실 규모가 5조 원이 넘는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조지아 공장은 완공됐지만 가동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 소나타 가격이 도요타 캠리보다 비싸지면서 판매량이 급감할 거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이 버티기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철수 협박 때와 달리 이건 실질적 타격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경제전쟁은 군사 위협보다 더 직접적이고 잔인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언론 반응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예상했던 패닉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침착한 분위기였어요. 정부 브리핑도 차분했고 기업 대응도 조용했습니다. 왜일까요? 소셜미디어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댓글 반응이 독특했어요. 현대차 흥해라는 메시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5조 원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왜 시원하다는 반응이 나올까요? 이해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인도 시장에서 현대차 전기차 판매량이 폭등하고 있다는 보고서였어요.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전체로 봐도 판매가 7.3% 상승했다는 데이터였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터진 바로 그 시점의 말입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미국 시장에서 타격을 받았는데 전체 판매가 오히려 증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인도뿐 아니라 유럽과 중동 시장도 성장세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주요 매체 기사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현대차 위기설을 다뤘던 언론들이 이제 반전 스토리를 내보내고 있었어요. 트럼프의 관세가 오히려 현대차의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했다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분석가는 미국 시장을 잃고 세계 시장을 얻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조지아주 관련 뉴스도 변했습니다. 현대차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일자리 10,000개가 위협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주지사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가 자국민 일자리를 날린다는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공장에서 직원들을 채용했는데 기술력 있는 인력이 부족해 가동이 어렵다는 기사였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을 초청했지만 그들이 조지아 단속 사태를 기억하며 거부감을 보인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계산에 없던 변수였습니다. 인도 현지 리포트를 찾아봤습니다. 델리 전시장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영상이 있었어요. 한국차 품질을 신뢰한다는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그래프도 나왔습니다. 인도 인구 14억 시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동료에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예상 밖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트럼프가 문을 닫았는데 한국이 벽을 허물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전쟁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는 걸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관세 역습이었어요. 트럼프의 계산에는 한국의 집념이라는 변수가 없었다고 썼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타격을 받지 않고 대신 방향을 바꿨다고 적었습니다. 미국이라는 하나의 시장을 잃었지만 인도, 유럽, 중동이라는 여러 시장을 얻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온라인 댓글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제 그 반응들이 이해가 됐어요. 세상은 넓고 팔 곳은 많다는 댓글이 핵심이었습니다. 미국만이 시장이 아니라는 자신감이었습니다. 현대차를 응원하는 메시지들도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 실질적 신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트럼프 관련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지아주가 연방정부에 항의했다는 뉴스였어요. 관세 정책이 자국 일자리를 위협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주먹이 한국을 향했지만 결국 자기 발등을 찍은 꼴이었습니다. 최종 분석을 정리했습니다. 경제란 전쟁이지만 한국은 전쟁터에서 길을 찾았다고 썼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진짜 경쟁력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언제나 준비돼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 준비된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 결심했습니다. 데이터만으론 부족했어요.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급자에게 인도 출장을 요청했습니다. 현대차가 어떻게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승인이 떨어지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일주일 후 델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무더운 열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택시를 타고 현대차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도로 위로 차들이 빼곡히 달리고 있었는데 한국차 비율이 상당히 높아 보였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현대 로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시장 앞에 도착하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입구부터 건물 밖까지 이어진 대기줄이었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들이 대부분이었고 젊은 부부들도 많았습니다. 모두 차분하게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기차 모델들이 조명을 받으며 전시돼 있었어요. 사람들이 차량 주변을 둘러싸고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차 안에 앉아 핸들을 만지며 즐거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영업 직원들이 쉴 틈 없이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매니저를 만났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말했어요. 트럼프 관세 발표 이후 오히려 더 많은 고객이 찾아온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한국차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압도적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고객 한 명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엔지니어였는데 현대 전기차를 예약했다고 했어요. 왜 한국차를 선택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기술력을 믿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유럽차보다 가성비가 좋고 일본차보다 디자인이 세련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제품은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시장 밖으로 나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현대와 기아 차량이 정말 많았습니다. 택시도 상당수가 한국차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풍경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서비스 센터도 방문했습니다. 정비를 기다리는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기술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센터장에게 물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만족도가 어떠냐고 말입니다. 매우 높다고 답했습니다. 부품 공급도 원활하고 기술 지원도 신속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글로벌 언론 반응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주요 매체들이 현대차 반전 스토리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 헤드라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가 현대의 가속 페달이 됐다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시장 타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판매가 증가한 이유를 분석한 내용이었어요. 현대차가 시장 다변화 전략을 일찍부터 준비했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인도, 유럽, 중동, 남미까지 공격적으로 진출하며 미국 의존도를 낮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다른 매체 기사도 찾아봤습니다. 한 경제 전문지는 현대차를 글로벌 3위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판매량은 2위 폭스바겐보다 낮지만 이익률이 높아 실질적으론 2위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전기차 부문에서는 테슬라에 이어 2위권에 진입했다는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관세 정책 논의에 참여했던 기억이었어요. 당시엔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협상 테이블로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시장을 열었어요. 문이 닫히면 창문을 여는 게 아니라 아예 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런 대응 방식은 어떤 경제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략이 아니라 본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다음 날 현대차 인도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사무실이 활기로 가득했어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회의실마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현지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인이었는데 표정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시장은 이제 전략적 핵심 거점이라고 했어요. 인구 14억이 넘는 거대 시장이고 경제 성장률도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현대차가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시장 타격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아쉽지만 세상은 넓다고 말했습니다. 한 시장을 잃으면 두 시장을 열면 된다는 게 회사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게 한국 기업의 DNA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장 투어도 했습니다. 생산 라인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로봇과 사람이 조화롭게 작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완성된 차량들이 트럭에 실려 출고되는 장면도 봤습니다. 하루 생산량이 수천 대에 달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지 엔지니어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한국 기술진에게서 많은 걸 배웠다고 했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체계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함께 일하고 싶은 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생각에 잠겼습니다. 트럼프는 문을 닫았지만 한국은 벽을 허물었다는 표현이 정확했어요.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낸 겁니다. 이게 진짜 경쟁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기업의 역습이었어요. 관세라는 장애물이 오히려 도약의 발판이 됐다고 썼습니다. 미국 하나를 잃고 세계를 얻었다는 분석을 적었습니다. 이건 생존이 아니라 선언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문득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한국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걸 말입니다. 그들은 울분이 아니라 엔진으로 답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사무실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동료들이 제 책상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인도 출장 보고서가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 모두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정말 저 정도로 반전이 일어났느냐고 말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현장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뭔가 빠진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군사경제 질이 모든 걸 분석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아닐까요? 그날 오후 컴퓨터 앞에 앉아 새로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지난 몇 달간 한국 관련 게시물과 댓글을 모두 긁어 모았어요. 수십만 개의 텍스트가 화면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석 툴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키워드 추출을 실행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워드 클라우드가 나타났어요.
가장 큰 글씨로 떠오른 단어는 자주국방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우리가 지킨다였고 세 번째가 흥해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국민의 목소리였습니다. 댓글 하나하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사용자가 쓴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땅은 우리가 지킨다는 짧지만 단호한 문장이었습니다. 좋아요가 수천 개 달려 있었습니다. 다른 댓글도 비슷했습니다. 외국 압박에 흔들리는 건 옛날 얘기라는 청년의 글도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분석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자주국방이라는 태그가 지난 석 달간 300만 번 이상 사용됐다고 나왔어요. 전작권 환수 관련 태그도 100만 번을 넘었습니다. 이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였습니다. 세대를 넘어 모든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클립들도 찾아봤습니다. 거리 인터뷰 영상이 있었는데 한 노인이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하고 있었어요. 누가 우릴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눈빛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의 토론회 영상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미래 안보 전략을 주제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 대부분이 자주국방을 지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동맹은 유지하되 의존은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였습니다. 젊은 세대가 이미 각성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교포들의 반응도 분석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조차 한국의 자주적 태도를 지지하고 있었어요. 자랑스럽다는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오랫동안 해외에서 살았지만 이제야 당당해졌다는 고백도 국경을 넘어 연대하고 있었습니다. 동료에게 분석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가 화면을 보더니 감탄했어요. 이 정도 결집력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정책보다 국민의식이 앞서가고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심이 정책을 끌고 가는 구조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문득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국방부에 처음 입사했을 때 아시아 안보 브리핑을 받았던 순간이었어요. 당시 한국은 지켜줘야 할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전략 지도에서 한국은 늘 방어선이었고 우리가 보호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 속 댓글들을 보니 모든 게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더 이상 보호받길 원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설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전략 개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진짜 방패라고 정했어요. 군대보다 강한 건 국민의 마음이라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이 나라의 진짜 국방선이라고 적었습니다. 자존이 국방을 만들고 국방이 미래를 만든다는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어요. 철수 협박 직후와 관세 폭탄 직후 모두 댓글 폭증이 일어났는데 내용이 패닉이 아니라 결이었습니다. 위기마다 오히려 더 단결하는 구조였습니다. 이게 한국만의 독특한 DNA인 것 같았습니다. 상급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읽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이 분석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만 봤지 국민의 의지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반성이었습니다. 며칠 후 특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제 발표 순서가 왔을 때 긴장되면서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워드 클라우드를 띄우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진짜 국방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중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이 정도 국민 결집력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역사라고 답했습니다. 수천 년간 강대국에 둘러싸여 살아남은 경험이 DNA에 새겨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기가 오면 본능적으로 뭉치는 민족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한다며 다가왔어요. 한 선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어떻게 봐야 할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숫자로 볼 게 아니라 사람으로 봐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여전히 화려한 도시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조용히 이동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콜린 페리스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대한 헌사를 남기고 싶었어요. 한때 전략만 믿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믿는다고 썼습니다. 한국은 국가를 넘어선 의지라고 적었습니다. 그 의지가 세계를 바꾼다는 문장으로 끝맺었습니다.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철수 협박에서 시작해 평택을 보고 한강을 분석하며 인도까지 다녀온 모든 순간이 이 한 편의 보고서로 완성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증언이었습니다. 이제 확신합니다. 세계는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면서 모두와 협력하는 지혜, 국민이 하나 될 때 발휘되는 저력, 이 모든 게 한국이 보여준 교훈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더욱 강해지길 바랍니다. 자주국방의 꿈을 이루고 진정한 독립국으로 우뚝 서길 바랍니다. 동맹은 유지하되 의존은 벗어나는 그 균형을 완성하길 바랍니다. 세계가 한국을 존경하고 배우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군가는 외교 이야기라고 했고 누군가는 경제 이야기라고 했지만 가만히 듣다 보면 결국 사람의 이야기 같아요. 누군가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마음, 그게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용기 아닐까요? 작은 나라가 거대한 세상 속에서 버티고 또 성장한다는 건 단지 운이나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믿는 그 단단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쌓이면 결국 세상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강한 나라들이 판을 짜지만 그 속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중심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우리라는 믿음이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